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분, 그 어떤 분보다도 아주 알차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채팅창에도 여러 질문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질문도 제가 보고 즉석에서 또 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외신 소식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얘기 살펴봤거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충격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한숨결 돌리면서 시진핑과 트럼프 전화 통화도 했고 또 히토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세계 경제에 좀 훈풍이 오는가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고 또 거기에 이란도 대응을 해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응 발사를 했습니다. 네, 몇 시간 전에 미사일 100발 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뉴욕 증권 시장이나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마치 중계 방송을 하듯이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이스라엘이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이거 보지 않아도 뉴욕 증시 시세표만 보면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동향이 좀 감지가 되면 주가가 안정적이다가 미사일 한 방 쏘면 주가가 푹푹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 1.79% 떨어졌고 S&P 1.3%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큰 폭은 아니에요. 폭락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주 폭망, 서로가 망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제한된 선에서 교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현재 세계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휴전 상태거든요. 7월 9일 날까지 협상이 안 되면 다시 폭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물가가 우려되는데요. 국제 유가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국제 유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관세 폭탄을 해놓고 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럼 미국 경제 완전히 처음부터 다 흔들린다. 금리 인하도 못하고 굉장히 케이오스 상태를 갈 것이다. 라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물가 잡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비축유를 많이 풀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가서 석유 좀 정산을 하라. 그래서 한때 130달러까지 치솟던 그 국제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져서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고 물가가 그나마 잡힌 게 국제 유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면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원유 공급 차질, 또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 이 두 가지가 같이 터지면서 큰 혼란도 올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그 케이오스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어제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또 이란의 보복 공격 장면 보고 또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수십 명 다쳤다는 소식 접하니까 야 이거 전면전 가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했는데 또 지금 경제적으로 볼 때 뉴욕 증시가 폭락하지 않은 걸 보면 양측에서 뭔가 조정을 하고 뭔가 그래도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 관점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또는 뉴욕 증시에서 바라볼 때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는요 서로가 미사일 주고받는 거 이것은 뭐 예정이 되어 왔고 다만 핵시설을 이번에 때리면서 과거보다는 좀 위기가 정폭됐습니다만은 경제계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까지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요르단, 이라크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란이 여차하면 옆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 또는 정유시설을 때리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 이 조처는 아직은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거나 아니면 사우디나
이라크의 정유 시설을 때리면요.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이라크 같은 데는 이스라엘 드론이나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쪽으로 날아오도록 영공을 개방해 줬거든요.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충분히 이란으로서는 네. 보복이 가능하다. 어허. 그런 면에서 전면전에 예. 어떤 일촉즉발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국제 경제에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도 걱정이 되고 또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 곧바로 또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었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형 사건이 터져버리면 정부 관계자들도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도 긴급 이란 이스라엘 사태 대책 회의도 소집을 하고 특히 이제 당장의 원유 수급의 문제, 네. 뭐 국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만약에 원유가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리 경제가 일거에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면 사실은 원유선으로 들여오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게 정말 경제 마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100% 원유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해 오는데 그 도입선이 거의 또 대부분이 해상이죠. 바로 네. 이 중동으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죠. 앵커님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도 그 해상에 우리나라로 향하는 유조선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둘째 문제라더라도 당장의 원유 수급이 마비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둘째치고 공장이 멎을 수도 있다. 그런데 뭐 다행히 현재 우리 비축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제 확전이 되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제도 지금 금리도 인하를 했고 조금씩 변곡점 특히 코스닥,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온다 해서 기대가 컸고 외국인들이 특히 실제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 한 방 때리면서 그 상승세가 바로 꺾여버렸습니다. 계속 오르다가 하루도 안 빼놓고 오르다가 어제 소식 전해주고 또 꺾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호르무즈 봉쇄 또는 인근 정유시설까지 타격받는 사태로 이어진다면 모처럼 찾아온 한국 경제 훈풍의 기회가 또 날아갈 수 있다. 특히 원유에 취약하다는 것을 국제금융계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상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고 중간에 또 조정이 있어야 되고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한번 꺾인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당장 주말에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에 따라 가지고 월요일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일 날 현지 시간으로 15일 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당초에 사실상 최종 담판이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진짜로 결렬된다면 지금 그게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의견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바마 정부 때는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하고 경제적 제재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훈풍이 오고 있던 것을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 협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깨버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바마가 협정을 맺을 당시에는 그 원유 농축 비율을 3.97이죠. 이 3.97까지는 허용을 해주기로 하고 협상을 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도 그것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는 이스라엘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라늄 농축을 제로로 하라. 그런데 이 대목을 지금 이란이 감당하지 우리는 그 대목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러니까 결국 이번 주말에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도 이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 또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라든지 정유시설 타격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고 또 이번에 공습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의도적으로 핵시설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인데요. 네. 막장으로 몰면 이란도 이란도 막장으로 나올 수 있고 특히 NPT를 탈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핵시설을 때리는 과정에서 네. 핵시설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거기서 핵이 유출되면 네, 방사능 피해가 또 생기면 큰일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하나 지금 그러니까 여러 군데 폭발성이 높은 네. 위험 요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기존의 공격보다는 수위가 높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러 질문들이 댓글창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곽설이님은 어제 한국 주가를 볼 때 대형 컨테이너 선사 중에 한 회사가 급등했다 주가가 이게 운송비가 앞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수혜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사태에 이런 또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오늘 뉴욕 증시 밤사이에 일어났던 그 주가 전개 상황도 보면요. 주가가 1.79% 비교적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떨어졌는데 네네. 사실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유주 그러니까 엑슨 모빌이라든지 이런 데 주가가 아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와,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정유주 입장에서는요. 현재 자기들이 원유를 처음에 사올 때는 싸게 사왔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 기름값이 오르면 싸게 사온 거를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유한 후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방산주 미국의 경우에도 마틴 항공사라든지 로키드 마틴 이런 데는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에 따라 힙이 쌍곡선이 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많이 떨어진 게 반도체 관련주. 왜요? 거기는 또? 이 반도체는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전쟁이 터지면 당장에 반도체를 사업하기보다는 무기 사는 게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는 좀 이따 사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급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시장도 총체적인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강론, 종목별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런데 중동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호재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단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경제 돋보기를 좀 계속 열심히 보시면서 중계 방송을 듣듯이 경제 상황을 따라가야만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단기 영향도 있고 또 중기 영향도 있고 또 장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봐야 좀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개인의 어떤 투자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국가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에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우리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잘 나가다가 중화학공업 잘 나가다가 바로 이 오일 석유 사태를 맞아가지고 휘청했고 오일 쇼크 그렇습니다. 그게 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망한 그 사실 여러 가지 부마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오일 쇼크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경제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과 지금 70년대 상황과 지금 상황이 몇 가지 뭐 꼭 그대로 같지는 않지만 그때도 닉슨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때렸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국제 유가 불안 사실 1979년도 당시에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 정권도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때 79년대 제가 이란에 있었습니다. 그 팔레비 왕정 무너질 때 그때 학생 때 있었는데요. 그때 쫓겨나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너무 흡사하고 지금 이란과 미국의 그 경쟁 상황, 긴장 상황은 그때 문제가 씨앗이 돼서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정폭이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역시 세계는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막장에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란이 이제 핵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핵을 개발 못한다면 마치 북한이 자기 정권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걸 포기시키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영원히 포기시킬 수 없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위기가 정폭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선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북한 봐라. 제대로 초반에 대응 못했더니 결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때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한국 경제 상황과 외부 여건은 비슷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의 이 체급, 우리의 국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 리더십 부재라는 애매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수습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이 됐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강력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여러 가지 거래 다변화선 또 원유를 중동에서 터졌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구해올 수 있는 신속한 대체 능력도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상황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신경 쓸 게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거리가 많고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공격까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좀 정부의 경제 관계자들에게 어떤 조언이라든지 뭐 충고라든지 아니면 제안이라든지 또 이런 걸 또 좀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훌륭한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감히 어떻게 충고를 하겠습니까만 의견을 드린다면 결국은 우리 경제의 그동안에 빠른 고도 성장을 해온 것은 어떤 그 불평등 성장론 또는 집중 성장론에서 한쪽에 몰빵하면서 성장해왔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요 미국도 중국도 한 나라에만 우리가 의존하면 우리 큰 덩치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변화. 그래서 우리의 또 외교의 역량을 지구상 전역으로 경제 외교의 역량을 더 넓혀야 된다. 경제 영토와 경제 주권을 다변화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다변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또 방향인 것 같고 또 이런 다변화를 또 실현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관점의 차이들은 뭐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세계 경제 앞으로 사실 이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갈등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관세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가전제품 관세 이것도 사실 이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당장 잠시 후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그렇습니다. 다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관세율이 최고 50%입니다. 어마어마한 관세예요. 이게 현실화 될까요? 이미 공표했고요. 시행 날짜도 지금 지정이 됐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트럼프 앞에서는 현실 비현실이 없고요. 이제 오로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만 앞에 있는데요. 지금 가전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더 아픈 거죠. 물론 가전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때리는 게 아니라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 근데 가전이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자 세탁기니 뭐 오븐 대부분 철강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고 트럼프는 이어서 자동차 지금 25% 때리고 있는데 이거 50%로 올리겠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계속해서 관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세 전쟁이 절대 끝난 게 아니고 특히 7월 9일 지금 운명의 7월 9일이 째깍째깍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유예해 놓은 거거든요. 유예해 놓았는데 그때까지 협상을 못하고 미국 마음에 안 들면 관세를 더 때리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공언을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새 정부가 잘 하리라고 보는데 아주 과제가 첩첩산중이고 시작하자마자 해외 이 폭탄들 트럼프 폭탄과 또 이스라엘 폭탄이 동시에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나라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미국 경제를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이 관세가 이렇게 많이 부과되면 결국은 미국 국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내려갈 리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중동에서 이렇게 불안해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이거 역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도대체 뭘 믿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국적 관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의 마가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적자가 많아요. 미국 제조업이 황폐해져서 일자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물가 조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트럼프 개인의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러면은 미국 내의 여러 경제 관련자들이 내린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파 경제학자들의 생각이고 그게 지금 미국의 주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트럼프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고 나오는 미국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가 물론 트럼프는 뭐 정확히 판단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약간 좀 돌발적인 돌출적인 어떤 이상 행동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그런 어떤 행동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미치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상대를 자신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갖지 못하도록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정책까지도 트럼프는 다 계획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그 거대한 미국에서 2번이나 미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결코 트럼프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스타일 정말 좀 황당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어리석다든지 트럼프의 정책이 계획이 없다. 어떻게 뭐 동에서 서로 튀는 정책이가 곧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면 우리의 대응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군요.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도 출발했으니까 좀 전에 해주신 박사님의 여러 가지 제안들 잘 반영해서 잘 대처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